이름이 두려움을 불러왔습니다. 단지 이름뿐이었는데 말이에요. I think that's a stupid question. 사람들이 저에게 동기부여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무엇이 당신을 동기부여해주나요? 저는 그게 멍청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저를 동기부여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루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누가 루저가 되고 싶어 할까요? 저는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멍청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멍청한 래퍼들도 IQ는 낮지만 백만장자들이에요. 걔네들이 백만장자라면 전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편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죠? 저는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평균적인 사람이 되는 게 싫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일까? 나의 인생에서 항상 투지가 넘쳤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저의 가정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교육의 어떤 요소가 나를 이렇게 전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스 선수였고 그 다음에는 킥복싱 선수, 그 다음은 수백억 규모의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이름인 테이트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테이트라는 이름을 들으면 존경을 표했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체스 경기장에 들어갈 때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젠장, 테이트가 왔어. 누가 테이트랑 붙게 될까? 모두가 아버지를 두려워했어요. 이름이 두려움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존경심까지 불러일으켰죠. 단지 이름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어려운 일을 해야 하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저의 이름은 저에게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아빠, 전 이게 걱정돼요. 엄마, 이게 무서워요. 라고 할 때마다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테이트잖아. 무섭긴 해도 전 테이트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제 학년보다 3학년이나 높게 다녔습니다. SAT 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 중에 하나였어요. 5살 때는 최연소 체스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10살 이상의 형들과 체스를 둬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에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테이트였기 때문이었어요. 무언가를 이루는 건 저에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세계 챔피언인 거고 당연히 백만장자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취하는 건 저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었고 제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공에 대해서 놀라요.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30명의 평범한 학생들 중에서 최고가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세계적인 탑 1%에 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랑스럽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수용 가능한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제가 항상 동기부여되어 있는 이유는 전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키도 크고 피부도 구릿빛이에요. 섹시합니다. 돈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천재입니다. 다 가졌죠. 제가 이렇게 유전적인 재능을 잘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항상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름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저에게 성공이란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동기부여를 원하신다면 방법을 말씀드리죠. 첫 번째로는 사소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봐봐 라고 자랑하기 전에 정말로 그것이 인상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은 당연히 아니다겠지만 말이죠. 제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킥복싱 세계 챔피언이 된다면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나 새 차 뽑았어 이런 종류의 말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중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남자 앤드류 테이트의 인터뷰를 들어보았어요. 그는 어렸을 때 체스 챔피언, 2013년에는 국제 가라데 협회 킥복싱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그리고 지금은 수백억 비즈니스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테이트의 인터뷰를 보면서 세 가지 성공 마인드셋을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 생각으로 행동하라. 두 번째는 성공하지 않은 상태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라. 세 번째는 평범함을 거부하라 입니다. 특히 두 번째, 성공하지 않은 상태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은 그랜트 카돈의 성공은 의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은 자신의 상태에 큰 불만족을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당연하게 생각하라. 성공을 당연하게 생각하라. 성공을 당연하게 생각하라.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이 자랑스러워지는 그날까지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 한 채 온 힘을 다해서 헤엄쳤던 겁니다. 믿음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오늘은 하버드 대학의 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 하버드 대학의 커트 리치터 교수는 생쥐를 이용한 다소 잔인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생쥐가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잔인한 연구였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적으로 집에 사는 쥐는 40시간에서 60시간을 살아남았고 야생에 사는 쥐는 보통 15분 안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쥐였어요. 한 가지 차이는 단지 사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죽음은 신체적인 요소보다 심리적인 요소와 더 밀접하다라고 말이죠. 그들은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야생쥐들을 물속에 집어넣고 그들이 익사하기 직전에 물속에서 꺼냈던 겁니다. 잠시 동안 물 밖에서 물기를 말려줬고 몇 분 동안을 쉬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15분이었을까요? 아니면 10분? 5분? 아니면 30분? 놀랍게도 40시간에서 60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내 쥐들과 비슷한 결과치였어요. 그리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번에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쥐들은 조금만 더 버틴다면 누군가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 한 채 온 힘을 다해서 헤엄쳤던 겁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헤엄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명백하게 나타나왔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의 이유는 희망 없음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희망을 잃었을 때 우리는 내부에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게 되며 여러분의 내부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승리자와 연결을 시도한다면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능력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왜 그 일을 시작했었는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의 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믿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신념을 갖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될 겁니다. 신념을 갖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현재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서도 퇴사를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더욱 즐겁게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현듯 엄습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퇴사 시기를 미루고 있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일까?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일까? 이 길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일까? 이런 생각과 두려움들이 엄습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일은 말을 할 예정이에요. 어차피 저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제 자신을 믿어봐야겠죠.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미친 듯이 달려나가야겠죠. 이제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저를 더욱 동기부여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더욱 강한 신념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죽음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지금 이 일을 지속할 것인가? 저는 17살 때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그 말이 맞을 것이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33년 동안 매일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죠.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난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노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무언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머지않아서 곧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남들의 기대라든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피함, 이런 것들은 죽음과 직면하면 멀어지기 때문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모두 멀어지게 될 거예요.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에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잃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침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고 췌장에 종양이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암의 일종이며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죠. 의사는 집에 가서 일들을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죠. 그날은 하루 종일 죽음을 앞두고 살았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저의 와이프는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왜냐면 이 병은 굉장히 희귀한 형태의 췌장암이었고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었던 경험이에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종착지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도그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잠식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직감을 따르십시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굶주려 있고 항상 바보처럼 시도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3년 전에 봤던 고 스티브 잡스의 연설입니다.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 졸업 연설이죠. 스티브 잡스는 이 연설에서 총 3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들을 연결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 모두가 저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죽음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지금 이 일을 지속할 것인가? 내일 당장 교통사고로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성공한 자의 우쭐함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하나의 자극제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 1년 전에 저는 친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래밍 퍼즐을 만들었고 저의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이것을 해보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 퍼즐의 목적은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나 코딩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5만 명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사실 이 퍼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퍼즐은 2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퍼즐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점수가 차감되지 않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실패할 때마다 5점씩 차감되는 퍼즐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놀랍게도 포인트가 차감되는 퍼즐은 성공률이 52%, 페널티가 없던 퍼즐의 성공률은 68%였어요.
16%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페널티가 있는 퍼즐의 경우 한 사람당 시도 횟수가 5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가 없는 퍼즐의 경우에는 시도 횟수가 12번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페널티가 없을 때 더 많은 시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했으며 더 많은 시도를 한 결과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던 거죠. 이 실험은 저에게 정말 큰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학습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인사이트가 실생활에서도 적용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그 증거로 아이들을 예로 들고 싶어요.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죠. 그리고 그들은 실패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걷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넘어졌을 때 얼마나 멍청해 보일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부모로서 아이가 걷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시도하고 결국 성공했을 때 함께 축하해주죠. 다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8살 때 처음 만났던 백안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백안공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슈퍼 마리오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 게임을 즐길 때 딱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악마 쿠파에게 붙잡힌 아름다운 피치 공주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했죠. 친구들은 피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구덩이에 빠지고 실패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거기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더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때 점프를 하고 이때는 고개를 숙이고 이런 아이템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게임을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었지 거북이 등껍질에 맞았을 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일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실패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어요. 게임은 너무 재밌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This is what I call the Super Mario effect. 전 이것을 슈퍼마리오 이펙트라고 말해요. 구덩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주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실패보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더 많이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삶을 게임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저는 유튜브 과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 저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물총을 만든다거나 기네스에 등재된 가장 큰 장난감총을 만들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그 중에는 3년이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매번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다트보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했고 수많은 코딩, 그리고 코딩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결국 저는 해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이 모든 작업을 해내는 태도가 쿠파로부터 공주를 구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때마다 좌절했지만 게임에서처럼 구덩이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또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하기 싫은 것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죠. 이것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걷고 시도하고 계속 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합니다. 퍼즐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널티가 없던 그룹에게는 퍼즐을 2.5배 더 오래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퍼즐을 계속 시도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최고의 모습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조차 최고의 모습이기를 바라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다른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력이 부족해.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젠 안 되겠어. 난 안 돼. 같은 말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종종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고객과의 만남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는 정말 진상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애인과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게임에서처럼 늘 녹색 등껍질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게임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어떨까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에 기회는 또 있을 것이며 이번 장애물을 통해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의 뇌를 속여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한다면 우린 더 많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건 덫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힘으로 뒤에서 잡아 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사고방식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정신상태와 습관, 그리고 실행 방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내는 하루와는 전혀 다른 낮과 밤을 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산층이나 하층, 아니면 빈민층에서 태어났다면 부유층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건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꿈꾸는 것조차 불가능해. 만약에 당신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아닌 이유,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은 행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제한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회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해놨습니다. 재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많은 부분에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평생을 하나의 부품으로 살게 될 겁니다. 마음 편한 부품이죠. 반면에 부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그저 일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경력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지? 역시 부자들만 돈을 버는 더러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덫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면 단순히 수입이 안 되고 비용만 지불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가가 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사업의 모든 것은 가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말이죠. 법적인 문제, 마케팅 문제, 배송 문제, 고용 문제, 이런 모든 사업적인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경제 상황을 걱정하고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사장이라면 꼭 하게 될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절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죠. 하지만 그것들을 해냈을 때 좋은 것은 그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요. 당신이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부자가 되는 걸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아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작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가치는 높은 수익을 가져오고 낮은 가치는 낮은 수익을 가져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록 더 가치가 높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일을 사랑할수록 더욱 눈에 띌 겁니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수록 당신에게 돈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원리이고 부를 쌓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가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객을 위해서, 당신의 팬을 위해서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당신이 사업가로서 생각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모든 아이디어를 적용해보세요. 나가서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체화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전환점을 만들어 내십시오.
이것들은 너무너무 단순한 진리인데도 그 원리와 본질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 법칙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들은 우리가 마음먹은 것들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시작하자. 저축 좀 더 하고 시작하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시작하자. 좀 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시작하자. 완벽하게 확신이 섰을 때 시작하자.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이 있을 때 시작하자. 이러한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갇힌다면 시작을 통해서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날려버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능한 형편없이 시작하라. 누군가의 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작품, 그리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천재적인 발견은 그 사람에게 이미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미국의 노련한 코미디언인 제리 사인필드와 크리스 락과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급조한 유머를 소규모 공연장에서 선보이고 수십 번 시도한 후에야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공연 아이디어를 여러 번 수정하고 개선하고 나서야 아주 소수의 아이디어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만이 전국에 있는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세련된 쇼가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관객에게 무시당하곤 했던 것들입니다. 스타벅스도 같은 사례에 속해요. 창립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고 결국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설립 당시에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아주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타벅스를 생각해보면 이 컨셉과는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메뉴는 전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짜증까지 냈습니다.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서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니모를 찾아서 그리고 월 2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망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전 앞으로도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빠르게 틀릴 겁니다. 작가 앤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초안을 써보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질 것이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다 써봐야만 자기가 무엇을 썼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는 몰라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을 수 있어요. 직접 해보지 않는다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최대한 형편없이 시작해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어요.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 도자기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 최고로 잘 만든 작품 딱 한 점만을 가지고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즉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고 실험을 주도했던 선생님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양 중심의 그룹에 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 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고 이 과정에서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한 점 한 점 빚어갈 때마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정교한 도자기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것은 턱없는 연습량으로 이어졌고 결국 실력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절대 원칙,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녀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되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게 되고 실패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에는 언제였는지를 말이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실수와 실패를 가장 많이 겪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였을 겁니다. 세 번째, 가벼운 계획이 가장 똑똑한 계획이다.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창의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구글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소프트웨어의 시험 버전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더 필요한 사양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품의 시험 단계 혹은 베타 버전 단계일 때부터 일부러 대중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제품에 대한 진짜 피드백을 얻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품이 형편없다고 판단된다면 최소한의 투자만 진행된 상태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빨리 적용해보죠. 본격적으로 제품에 공을 들이기 전에 말입니다. 기업가 스티브 블랭크와 에릭 리스는 변화가 빠른 지금의 사회에서 구글과 같은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를 연구했어요. 이들은 전통적인 창업은 낡은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창업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말해요. 제품을 고안하고 5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유치하고 개발 계획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죠. 이런 방법은 기업의 성공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과 같은 역동적인 시장에서는 최소의 계획, 최소 자원의 투자로 단기간 내에 탄생된 제품을 선보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들은 비즈니스의 목표가 분명해요. 최소한의 가시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잠정 고객들에게 최대한 빨리 선보이는 것. 그 과정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얻고 이것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이런 가벼운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페이스북은 처음에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내놓은 이런저런 반응을 빠르게 접목시켰고 부가적인 기능을 더했고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방식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아이디어를 토대로 빠르게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테스트해보고 테스트 결과를 피드백하고 이 피드백 결과를 다시 상품에 적용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로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것, 즉 최소한의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세워놓은 계획, 그것만으로도 실행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여라. 종종 우리는 결정에 앞서서 세세한 부분까지 깊게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기라는 조언을 듣곤 합니다. 피아노 레슨이나 대학원에 가는 일 또는 뉴질랜드로 휴가를 떠나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일에도 이 조언을 따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 일을 하면 보람이 있을까? 내 능력이 그 업무에 적합할까? 그 직업은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을까?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몰입할 정도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현재 직업을 그만두는 게 현명한 일일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행동할 것인가 또는 행동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이 기회비용이 크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입사 지원서를 내볼 만큼 충분히 관심이 있는가 정도만 물어보면 됩니다.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직업에 평생 종사해야 하나?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에 무리가 없을까? 같은 것들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상황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요. 그 역시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혼란에 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정을 감당해볼 만한 작은 크기로 줄여보는 겁니다. 큰 질문을 작은 질문으로 줄인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진로를 바꿔야 할까? 라는 큰 질문이 있다면 진로를 바꿔본 사람에게 물어보기나 해볼까?로 줄여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라는 큰 질문이 있다면 얼마나 재밌는지 체험하기 위해서 피아노 레슨을 1회만 받아볼까? 라고 줄여보는 겁니다. 창업을 진짜 시작해볼까? 라는 큰 질문이 있다면 창업 컨퍼런스에 가보고 분위기라도 느껴볼까?로 줄여보는 겁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회비용만 크게 느껴질 뿐이에요.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이고 바로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빨리 배우기 위해서 빨리 실패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배우고 이것을 터득하는 최선의 방법이 가능한 빨리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전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실패와 사고, 잘못된 출발점과 물거품이 된 노력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질질 끄는 대신에 이들은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의 노력이 완벽에 한참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어설픈 노력으로 시작됩니다. 실패를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패를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가능한 무언가를 빨리 망쳐볼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래야만 그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해요.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봐야 합니다. 소설 한 권을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하고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재능 있고 용감한 암벽 등반가가 되려면 먼저 소심하고 서툰 암벽 등반가가 되어야 합니다. 수학을 아주 잘해서 어려운 분석 문제를 척척 풀어내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다면 우선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쌓아야만 합니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실수가 있다면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저질러 보시길 바래요. 그것이 삶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은 존 크럼플츠의 빠르게 실패하기 라는 책을 참고해서 콘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형편없이 시작하라. 두 번째,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세 번째, 가벼운 계획이 가장 똑똑한 계획이다. 네 번째,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여라. 다섯 번째, 빨리 배우기 위해 빨리 실패하라. 즉, 이 책에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깊게 고민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빠르게 실행에 옮겨보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기존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자기 이야기가 인상 깊었고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질적 평가가 아닌 양적 평가가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이었죠. 생각해보면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글을 많이 써봐야 됩니다.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보 운전일지라도 운전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카피라이팅이 부족하다면 카피라이팅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적용해봐야 할 거예요. 이것들은 너무너무 단순한 진리인데도 처음부터 잘하고자 하는 욕심에 그 원리와 본질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행력이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너무너무 많은 생각에 잠기는 분들에게 이 책 빠르게 실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망설이지 말고 생각한 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학습합니다. The biggest complaint about my generation. 밀레니얼 세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이거예요. 그들은 답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은 상자 안에 갇히게 만들 겁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리스크를 감당해보려 시도하지도 않고 계속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자신이 멍청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니면 답은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행동은 군대에서 비행학교에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고 모두가 비행기를 운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달랐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고 직업 안정성만을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본인들도 해보지 않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업가가 아니면서 사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때 많은 실수가 동반될 겁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학습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도 훌륭한 선수지만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 선수들을 위한 휴식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훌륭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학교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완벽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 실수를 하면 안 되며 정답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리스크라는 겁니다. 투자 자체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전 부동산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ETF에 투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투자 자체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익숙하냐, 이것에 따라서 체감 리스크는 줄어들 겁니다. 누군가는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직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에 머물러 있으면 적어도 리스크는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리스크라고 말이죠. So the reason I'm an entrepreneur is I know. 제가 사업가인 이유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얻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얻기 위해서 빚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경제교육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직장인,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고 싶다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부터 저는 아마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 아마존 사업을 시작할 때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아마존의 시스템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항상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리스크를 감당한 결과 물량을 한 달 만에 완판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하였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커지면 다른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한번 감당해 볼 생각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모두 얻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목표가 일치하신다면 신중하게 리스크 테이킹 하시고 리스크가 두려우시다면 돈이 들지 않는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한 무자본 창업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도전 그리고 리스크들을 조금씩 한번 감당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이거 1000번은 해봤어 라고 말이죠. 과거에 저는 축구 코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팀을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으로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 아이들이 코치님에게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전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가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는 필드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딸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제 아들은 왼발 슛의 천재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나열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 없다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신감이 없다고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신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신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혹은 능력입니다. 간혹가다 찾아오는 행운이나 어려움,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건 절대 못할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 바닥까지 내려가겠죠. 자신감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Repetition, repetition, repetition. 반복, 그리고 또 반복하는 거죠. 누르면 자신감이 생기는 마법의 버튼 같은 것은 없어요. 한 번은 콜롬비아 출신의 골키퍼를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키는 190 정도 됐죠. 전 처음에 그가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에게 공을 던질 때마다 바닥에 공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골키퍼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었죠. 전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고 간단한 해결법을 알려줬습니다. 벽에다가 공을 차고 튀어나오는 공을 잡는 연습,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350번씩 8개월을 반복하라고 말했죠. 8개월 뒤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손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되었고 손바닥에는 수분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유럽에서 유명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마법일까요? 아니죠. 반복, 그리고 또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길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감을 원하면서도 충분히 반복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스킬이 없거나 낯선 일을 할 때 자신감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강한 압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이거 1000번은 해봤어 라고 말이죠. 저는 강연을 앞두고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합니다. 하지만 제 분야의 고수 앞에서 연습을 할 때 떨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2500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전혀 떨리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그 전까지 제가 했던 연습량과 훈련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실패 후에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감을 키울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출판하기까지 12번에서 13번의 출판사에게 거절을 당했죠. 저도 자신감이 있는 편에 속하지만 2~3번 거절당하다 보면 젠장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6번, 7번이 반복되면 이 길이 맞나 싶을 거고 9번, 10번 거절당하면 작가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12번이나 거절을 당했고 이겨내고 해냈습니다. 사실 정답은 반복이 아니라 끈기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반복은 하지만 정말 소수만이 끝까지 끈기 있게 할 테니까 말이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반복과 끈기를 잊지 마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혼잣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혼잣말 라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가서 바지를 입어보고는 이런 말을 하죠. 이 바지를 입으니까 뚱뚱해 보이네. 난 근육도 없고 살만 처졌네. 우리 모두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정답을 모르는데.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죠. 하지만 이제 이런 혼잣말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나 말고도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는 사람들은 넘치고 넘쳤어요. 밖에 수없이 만날 겁니다.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확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설적인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확언은 무엇이었을까요? I am the best. 내가 최고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만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침대 위에서 이를 닦을 때도 혼자 있는 시간 언제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말을 해보세요. 나는 이 배의 선장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확언을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혼잣말은 멈추십시오. 자신감을 세우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여요. 제 아들도 축구를 하는데요. 운동을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경기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완전 좋았어요. 공을 3개나 넣고 어시스트도 2번이나 했어요. 저는 걔가 공을 잡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But he has his own perception of how he did. 하지만 제 아들은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그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폴리,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제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전 생각했죠. 그때 조명이 별로여서 그랬을 거야. 아니면 내가 입은 셔츠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대답은 그녀의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사람이 둘밖에 없고 세상이 다 얼어붙어서 인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싫다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확언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믿지 않고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생김새도, 행동 방식도 모두 다르죠. 때로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에 압도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여러분들의 시선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자신감을 쌓는 방법. 첫 번째, 반복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자신감을 만든다. 두 번째, 자기 확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황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는 성공에 있어서 감정과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감정과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이론과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옮길 수 없고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방법이 좋으면 뭐해요? 의욕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기님들이 항상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자신감 충만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